커피앤클래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안성입니다. 힘내자,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든 일이나 곤란한 상황으로 인해 기운이 없는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형식적이고 예의상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하면서 진심을 담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고 활기찬 주간 되시길 커피앤클래식에서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커피앤클래식 1월 22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입니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 작품 번호 244 가운데 불쌍히 여기소서를 콘트랄로 나탈리 슈티츠멍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 작품 번호 244 가운데 불쌍히 여기소서를 콘트랄로 나탈리 슈티츠멍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앤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우성의 피아노 사색. 오늘은 강우성의 피아노 사색과 KBS 클래식 FM이 함께합니다. 강원대학교 강우성 교수는 끊임없는 연구와 감성적 접근을 통해 조화로운 연주를 보여주는 피아니스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더해진 연주회를 통해서 관객들과 더 가깝게 교감하고 있죠. 강우성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안 교수님? 네, 잘 또 지내셨...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1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게 네, 좀 2024년도 실감이 안 나요. 맞아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를 소개해 주시면서 함께 듀오 연주를 많이 한다고 언급하셨던 다니엘 마린보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이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르헤리치의 연주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다니엘 바렌보임하고 연주했던 투 피아노 아니면 원 피아노 포엔즈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난 회차 아르헤리치의 이제 연속성을 띄어서 다니엘 바렌보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니엘 바렌보임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국적이 좀 한 나라로 딱 규정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적이 4개인 사람이에요. 뭐 아르헨티나, 또 스페인,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게 국적이 4개거든요. 네네. 일단 1942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계 유대 부모를 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거죠. 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국적을 받아서 이제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희귀한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죠. 바렌보임은요 1942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태어났고요. 러시아계 유대 부모를 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국적을 갖게 또 됐죠.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고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배우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외부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 거는 1954년에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서 에드윈 피셔, 영어로 하면 에드윈 피셔고 그 나라 말로 하면 에드윈 피셔라고 하는 그 스위스계 독일 사람한테 이제 피아노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예요.
그게 그 교육 이력의 전부인가요? 예. 많은 스승을 두지 않았죠. 그렇다면 뭐 피아노를 취미로 했던 거일까요? 아니요. 워낙 신동으로 불렸기 때문에 벌써 7살의 나이에 공개 연주회를 가질 정도의 능력을 갖췄고요. 그렇군요. 그런 재능을 이제 피아니스트 부모에게서 이제 어떤 그 능력을 처음부터 발굴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신동으로 연주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될 무렵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1952년에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복수 국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빈과 로마에서 데뷔를 하면서 유럽 무대에도 진출을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때는 언제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어려서 신동으로 데뷔했던 그 7살 걸 얘기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이제 1955년에 파리에서 첫 공연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런던과 뉴욕에서도 성공적으로 이제 데뷔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유명한 그 첼리스트 부인이 되죠. 자클린 디프레를 만나게 되고 또 이듬해 결혼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자클린 디프레의 결혼은 그녀의 불치병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좀 순탄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불치병 이름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건데 그 병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이제 조금 복잡한 사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바렌보임의 외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렌보임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펼쳐져요. 그의 사생활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내 자클린이 197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연주가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73년 2월에 뉴욕 공연을 끝으로 이제 오랜 투병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렌보임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초에 그러니까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엘레나 바슈키로바와 내연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어요. 복잡해졌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상황으로만 본다면은 아직 부인이 자클린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연 관계를 맺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두 아들까지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클린이 투병하다가 1987년에 사망하게 됐고 그 다음 해인 1988년에 엘레나 바슈키로바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복잡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클린에게는 있잖아요. 그 힐러리라는 플루트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이제 17세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 결혼하는 당사자가 크리스토퍼 핀치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지휘자인데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 집에 어린 자클린, 그러니까 그때 당시 14살이니까 함께 살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워낙 자클린은 유명한 그 신동 소리를 듣고 있었던 첼리스트였기 때문에 지휘자였던 크리스토퍼 핀치, 그러니까 형부인 거죠. 형부한테도 뭐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었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렇게 음악적으로 교감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선을 넘어서 둘 사이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이제 일어나게 만 거죠. 형부와 처제 간에 이제 그런 내연 관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클린이 워낙 신동이지만은 그 신동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그러니까 좀 빈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쇠약을 많이 앓았었는데 그래서 자클린이 이제 그 형부한테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거는 많이 의지를 했었고 그런 어려운 관계가 이제 언니가 아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주 복잡했어요. 완전 드라마 같은 얘기. 맞아요. 그래서 이 자클린과 크리스토퍼, 그러니까 형부와의 미래는 그 나중에 이제 자클린이 죽고 나서 1997년에 책을 하나 발간하게 되는데 Genius in the Family라는 책에서 이제 그 내용 사생활이 공개가 됐고 2년 후에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힐러리와 제키, 이 힐러리는 언니고 제키는 이제 자클린을 이제 영어식으로 제키라고 부른 거죠. 그 영화가 이제 성공하면서 더 세간에 이제 확대가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 영화는 이제 언니 힐러리하고 남동생의 증언만으로 이루어진 조금 편향적일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자클린과 그 형부와의 그 사생활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에 대한 그 사실은 명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렌보임이 알고 나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있긴 힘들다라는 그쵸. 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맞아요. 수 있죠.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제 뭐 아내가 그렇게 투병 중인데 바람을 피워서 뭐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되고, 그리고 자클린이 피해자로서만 비춰졌던 부분, 어떤 그런 각인됐던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덧입혀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네. 그 이대범 선생님의 그 영화 음악에서도 힐러리와 제키라는 영화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내용을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인 그러셨을 거예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그 바렌보임이 자클린의 그런 오랜 투병 기간 동안에 그 외도로 인해서 얻게 된 두 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자클린이 사망 후 바로 이렇게 두 번째 결혼 생활을 바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가 사회적으로 기회주의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딱 씌워지게 됐고, 자클린을 옹호했던, 자클린의 그런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들 중에서 그 토마스 베르너라는 첼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는 그 자크 오펜바흐의 그 미발표된 곡들을 발굴해내는 어떤 그런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를 이제 가진 곡을 발굴되지 않았던 곡을 발굴하게 되고, 자신의 연주를 통해서 그 곡을 이제 세간에 내놓게 되는데, 불쌍한 삶을 산 자클린을 추모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부제를 자클린의 눈물이라는 부제를 담아서 자신이 연주해서 그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돼서 아주 유명해진 곡이 있죠. 네. 교수님, 그러면 이쯤에서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을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베르너의 본인이 직접 한 첼로 연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강우성의 피아노 사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바렌보임은 베를린 필과도 인연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바렌보임 하면 일반적으로는 피아니스트보다는 지휘자로도 더 유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요. 실제로 베를린 필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최정상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계신 분이죠. 여기서 이제 바렌보임과 베를린 필과의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베를린 필 하면 딱 떠오르는 지휘자 있죠. 누굴까요? 여러 명 있죠. 그래도 아주 전설적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있죠. 그렇죠. 그분은 뭐 어떻게 지울 수 없는, 베를린 필에서 지울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지휘죠. 그런 이미지인데 이 카라얀이 굉장한 카리스마로 베를린 필을 이렇게 운영해 왔지만 그 운영에 반발하는 또 단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독단성이나 아니면은 이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제왕적인 지휘자였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이제 그런 카라얀의 독단적인 운영에 반발해서 베를린 필 단원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지휘자가 없이 우리는 지휘를 할 오케스트라 운영할래라고 한 그 공석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휘자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카라얀 눈치를 보느라고 어플라이 못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고 있을 때 바렌보임이 선뜻 이제 자기가 지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공석을 메워서 연주한 적이 있는데 이때 본인이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곡을 전집을 이제 본인이 연주하고 지휘까지 해가지고 음반을 만들게 됩니다. 도이치 크라운폰에서. 그래서 그 음반이 굉장히 또 히트를 치게 되면서 베를린 필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러던 중에 1988년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음악 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 그 우리가
그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라고 하면은 파리 프랑스 그쵸. 대혁명을 네네. 생각하게 되죠. 네. 1789년에 있는 네네. 거. 그래서 그 100년 후인 1889년에는 파리 만국박람회가 있었고 그쵸. 그 100년 후에는 이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음악 감독으로 취임 1년 전에 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전에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마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알 수 없는 네네. 이유로 베를린 보헤미을 해고해야 한 거예요. 요즘 이 사람은 준비했는데. 1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는데 그러게요. 갑자기 직전에 해고가 됐고 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정명훈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네. 멋지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렌보임은 네임밸류가 이렇게 높았던 사람이고 그럼요. 정명훈 선생님은 갓 네. 데뷔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은 네. 이런 이유로 프랑스에서 했던 모든 활동을 바렌보임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또 비슷한 시기에 파리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도 맡고 있었는데 한 14년 맡았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1975년부터 맡았던 네. 거니까 그것도 사임을 하게 되죠. 자, 어찌됐든 간에 1989년에 카라얀이 베를린 필 상임 지휘자를 사임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차기 수석 지휘자를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합에 거쳐서 로린 마제라고 유명한. 바렌보임까지 딱 올라왔어요. 네. 파이널에 두 명이 딱 올라왔는데 둘 다 너무 유명하죠. 그쵸. 로린 마젤이라고 하면은 그때 뉴욕 필을 데리고 평양에 가서 꼭 연주했던 네네. 아주 유명한 로린 지휘자죠. 얼마 전에 타계하셨지만 그쵸. 어쨌든 그래서 로린 마젤이랑 들어갔었는데 경합이 됐는데 너무나 팽배한 거예요. 거의 5대5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둘 다를 어떻게 선출할 수가 없어서 차선책으로 또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들어오게 되죠. 그분도 유명하지. 네. 그래서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거기서 선출이 돼서 팽팽했네요. 오랫동안 이제 네. 투병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베를린 필을 이끌게 되죠. 와. 그런 과정에서 로린 마젤은 베를린 필하고에 있었던 모든 인연을 탁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니네는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2년 동안 있었던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관계를 청산해서 더 이상 베를린 필하고 관계를 갖지 않지만 바렌보임은 그런 섭섭함을 뒤로하고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가져서 이런저런 객원 지휘를 하게 됐었고 네네. 때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그때 동독인들을 위한 또 특별 공연으로 베를린 필을 데리고 거기서 특별 공연을 또 지휘하게 되죠. 이런저런 이유로 베를린 필과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가 한 번 또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 네네. 이제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2002년에 그 암으로 사임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베를린 필의 수석 지휘자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돼요. 그때도 파이널에 올라오게 됐어요. 네네네. 그때 바렌보임하고 사이먼 웨틀이 너무 올라갔는데 유명하죠. 결국 사이먼 웨틀이 됐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지휘자예요. 네, 사이먼 레틀. 맞아요. 네, 그렇게 참, 됐군요. 예. 이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지는 또 몰랐어요, 교수님.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참. 언젠가는 탁 상임이 될 것 같았는데도 아쉽게 안 아쉽게 되더라고요. 2인자로만 네. 이렇게 있게 됐었네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RH와 그 듀오 연주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지난 회차에서 그 RH가 왜 그 피아노 독주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네, 얘기를 제가 설명을 좀 말씀해 드렸죠. 주셨죠. 이제 네. 너무 이제 공허하고 그렇죠. 그 혼자 하는 게 너무 고독스럽고 네네. 해서 오히려 그래서 그 무대 공포 같은 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리에히는 계속해서 협연, 실내악 아니면은 뭐 두오 이런 연주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그때 피아노 파트너로 가장 많이 연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렌보임. 네네. 연배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둘 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스페니시적 그런 네. 느낌도 가지고 있고 네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그 공통점도 가지고 있죠. 둘 다 네. 출신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협연자와 솔로이스트로도 같고 또 투 피아노 아니면 원 피아노 포엔지 동료로서 아주 다양하고 밀접한 포맷으로 이제 팬들을 찾아가고 있죠. 그럼 RH와 듀오곡 한 곡 감상하고 가면 어떨까요? 아주 유명한 모차르트의 2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가 있어요. 네네. 다장조 C 메이저고요. 네. 퀘일 번호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를
다니엘 바렌보임과 마르타 아르게히의 두어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K448 가운데 3악장이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과 마르타 아르힐치의 듀오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강우성 교수님, 네. 바렌보임은 음악을 통한 사회운동가로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남들은 그걸 참 정치적이다고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굉장히 그 문화예술인으로서 좀 정의로운 쪽에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도 많이 큰 네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렌보임은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유대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데 네. 팔레스타인 국적도 갖고 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거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이 사람을 우리 쪽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부여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지금도 뭐 100일 넘게 지금 맞아요.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대한 비판을 더불어서 또 평화와 공존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측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 또는 인종차별 아니면은 뭐 평화 공존을 해치는 어떤 이런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했었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아랍권하고 이스라엘의 긴장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양측의 이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어떤 그쪽 그 양쪽에 관계되어 있는 청소년들로 해서 모아서 그 어떤 완충 문화적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100일이 네. 넘었는데 거기서도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을 또 맹렬히 비난도 하기도 했고 네네. 또 이스라엘 반대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포위 작전에 대해서도 이거는 집단 처벌이고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등 그 균형을 잡으면서 네네. 사회운동가로서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죠. 네, 굉장히 멋있는 음악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바렌보임은 지휘자이자 사회운동가이기 이전에 피아니스트로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피아니스트로서의 바렌보임을 조명하는 쪽이니까 네. 이 사람은 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연주를 하고 비행기 타고 20시간을 와가지고 유럽에서 저녁도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와. 가서 연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생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네.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레퍼토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이 실황 연주 그 라이브 연주를 영상으로 찍어놓은 작품이 아주 유명해요. 네네. 32개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 거. 네네. 그리고 모차르트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와 협주곡 전곡 같은 아주 고전 레파토아에 대해서는 아주 탄탄한 그런 피아니즘을 갖고 있고 또 멘델손의 무언가 전집이라던가 쇼팽 네. 녹턴 전집, 뭐 브람스 협주곡 혹은 변주곡, 리스트 술레의 2권 전집 등이 아주 유명해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리스트 술레의 전집 음반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네, 아주 귀족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좀 기계적인 편집을 통해 가서 그렇죠. 미스노트라고 하죠. 미스노트를 네네. 지우는데 조금 급했다면 이 사람은 그걸 그냥 놔둬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인간미를 두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일부러 편집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어찌됐든 작년부터는 이 사람도 연로했기 때문에 네.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유튜브에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의 마스터 클래스 특히 이제 랑랑을 가르쳤던 영상은 뭐 네. 아주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뭐 그런 거 혹은 본인이 직접 본인의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브랜드가 있어요. 피아노 브랜드가 있어요. 네네.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마스터 클래스나 특강 같은 거를 하는 영상도 아주 유명하거든요. 네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다니엘 바렌보임만 치셔도 네네. 아마 많은 살아있는 교재들을 네.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좋은 소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은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 네, 좋습니다. 베토벤의 아까 베토벤 전집을 냈다고 했는데 네. 베토벤 소나타 중에서 뭐 아주 손에 꼽는 유명한 곡이죠. 8번 소나타 B창 작품 번호 13번인데 네네. 그 가운데 3악장 론다 알레그로를 다니엘 바렌보임의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추천해 주신 곡 감상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강우선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일랜드의 민요 런던데리 에어를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앤클래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의 선곡표는 KBS 춘천총국 인터넷 홈페이지 커피앤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김길범 작곡 발표의 힐다에게 음악회가 1월 25일 목요일 저녁 8시 반 천주교 우두동 성당에서 진행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기념 문화 예술 공연이 1월 23일 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강릉 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71회 정기연주회가 2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재진 초청 기획사진 전시회가 1월 17일 수요일부터 2월 7일 수요일까지 원주 아트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양양 생태 사진연구회 사진 전시회가 1월 18일 목요일까지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커피앤클래식 내일은 이영진 음악평론가의 강원의 음악가 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커피앤클래식 오늘의 마지막 곡 바흐의 주선상의 아리아 바흐 작품 번호 1068을 앙헬 로메로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전업무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항 진행의 국립강원대학교 안성희 교수였습니다.